자, 이번에는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에서 도덕주의는 예술과 도덕이 관련이 있고, 예술이 우리 사회에 도덕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도덕주의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예술과 윤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 그거 보는 입장이 도덕주의고,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하여 인간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며, 예술작품에 대한 이를 위해 예술작품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적절한 윤리적 규제가 필요한다고 본다는 입장이 도덕주의입니다. 자, 신미주의는 예술과 도덕이 분리된 영역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그냥 뭐 사회를 위한 예술,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서 미적 가치만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게 신미주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덕주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순간 예술 그 자체만의 어떤 창조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신미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어요. 예술과 도덕이 관련이 있다와 없다로 크게 나눠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한 사상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플라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정말 자주 나오죠. 일단 1번에 있는 도덕주의, 플라톤은 일단 도덕주의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예술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공감해서 그들을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 주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게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여기 보면은 시가 교육이 이제 우리도 지금 보면은 가사에 의미 있잖아요. 시, 가사에 노래,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시가 교육이 인간의 영혼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만들어주며 훌륭한 품성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라면서 도덕주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이 시가 안에 들어있는 우리 리듬과 운율, 선법, 하모니가 인격적으로 좋은,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래 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우리 앞에서 죽음 단원 아니면은 뭐 그 직업과 청렴 그쪽 단원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플라톤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데아계와 현실 세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감각 경험으로 시각 이런 감각 경험, 오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현실 세계. 그런데 현실 세계는 사실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그런 이데아들을 모방한 불완전한 것들에 불과하고, 불변하는 완전한 이데아들은 저 이데아계에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그 이데아 중에 이데아, 그것은 조음의 이데아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때 우리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밑에, 자, 정의로운 국가는 이제 어떤 국가, 이거 직업과 청렴단원에서 배웠습니다. 통치자는 철학자, 자, 방위자는 군인, 생산자는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속하고요. 통치자들은
이상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에서 통치자들은 어떤 덕을 갖추어야 될까? 즉 자기의 역할을 어떤 덕을 갖추어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혜, 용기, 절제, 이 세 가지 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용기와 절제, 생산자는 절제. 자, 그리고 이 국가의 구조랑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 정의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의 그 이성적인 부분은 지혜와 절제라는 덕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 이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에는 용기와 절제, 그리고 우리 욕망하는 부분, 욕구하는 부분은 절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내 욕구하는 부분은 치킨을 먹고 싶어. 근데 이성적인 부분은 야 다이어트 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우리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진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이성적인 부분, 이게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나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명령에 잘 따를 때, 이 부분의 명령을 잘 듣고 잘 조절하고 할 때 우리는 절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덕들을 다 갖추었을 때 정의라는 덕을 갖춘 국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치자, 방위자 계층은 자, 수호자 계층입니다. 이 두 계층이 우리 배웠습니다. 사유재산은 가질 수 없고 공동생활해야 되고 자, 이런 거 청렴 쪽에서 우리 배웠었죠. 어렸을 때부터 시가교육으로 훌륭한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품성을 만들기 위해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예술은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플라톤이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예술은 가상의 모방일 뿐이다. 이게 뭔 말이지? 예술가는 사물들의 겉모습만을 알 뿐 사물들의 참된 모습은 모른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단지 모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현실 사물입니다. 근데요, 예술가들,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 현실 사물을 보고요, 이 현실 사물, 이데아를 모방한 가짜인 현실 사물을 또 모방하는 거예요. 자, 현실 사물을 만드는 장인과 제작자는 요 이데아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방한 것에 불과한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런 불완전한 현실 사물을 또 모방하는 게 우리 화가, 아니면은 뭐 비극 작가 같은 예술가들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술 작품은 진리로부터, 이데아, 진짜 참된 것으로부터 2단계나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1, 2, 3이라고 해서 세 번째 단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 둘, 2단계나 떨어져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술의 모방적 성격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가상의 모방, 즉 모방의 모방에만 충실한 예술, 이 신과 영웅들의 나쁜 이미지를 모방해 들려줌으로써 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럴 때는 그거 신을 추방하던가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검열, 윤리적 규제를 가해야 된다.
신과 영웅들의 좋은 이미지를 들려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거 본받아서 저걸 모범을 해서 따라서 나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내 훌륭한 영혼을 갖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플라톤은 예술가는 무조건 추방만 해야 할까?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예술가가 이제 우리의 영혼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런 거는 안 된다, 검열하거나 그럴 땐 추방을 하는데, 위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죠? 도덕주의라고 했죠. 도덕주의. 예술가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우리 이 국가의 구조가 잘 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예술가가 있어요. 이 예술가는 자기 통치자 계층도 따라하고 방위자 계층도 따라하고 생산자 계층도 하나 연극에서 다 따라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막 성대모사 하면서 괜히 따라해. 하나 연극에서. 이런 사람은 플라톤은 추방해야 된다고 봐요. 왜? 왜냐하면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 내가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 중 어느 계층이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만, 여러 가지를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잘 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잘해서 해당 계층에 해당하는 덕들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럴 수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한 명이 세 가지 계층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방을 한다. 그런 사람 국가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일단 예술, 도덕주의적 입장,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그 사람 개인의 영혼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플라톤이 도덕주의였고 톨스토이도 도덕주의입니다. 톨스토이 도덕주의 내용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미주의입니다. 윤리와 예술은 별개의 영역이다. 자, 와일드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이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자, 윤리적으로 우리가 뭐 동정심, 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너리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매너리즘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반복되면 약간 매너리즘에 뭐 빠졌다 이런 말 하죠. 구태의연한 양식. 쉽게 얘기하면 예술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무조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예술 작품만 만들어내, 인간의 어떤 좋은 성격을, 인간에게 좋은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순간 그 예술 자체만의 어떤 자율성을 잃어버려요. 반드시 어떤 도덕적 가치가 담겨있는 그 그런 틀 안에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건 진짜 예술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입장, 이 와일드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작품은 단지 그 미적 가치의 입장에서 잘 쓰였거나 형편없이 쓰였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도덕적 가치, 그거 이렇게 내밀지 마라, 예술에. 자, 그럼 와일드 말고 스핑거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아니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 즉, 예술과 도덕은 별개의 영역이다. 예술의 영역에 도덕의 영역을 갖다 붙이지 마라. 그것은 정삼각형이 도덕적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라는 요 수학에 도덕적 가치를 들이대는 것 같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미와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미와 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신미주의 입장이고요. 자, 이번엔 우리 칸트 한번 봅시다. 칸트의
칸트와 관련돼서 봅시다. 자, 칸트에다가는 종합이라고 쓰세요. 종합. 자,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순자 밑에도 종합주의라고 쓰세요. 신미주의와 도덕주의가 둘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윤리학, 미학 이것은 각각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닌다. 이 부분까지는 신미주의 같죠. 근데 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미.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미와 도덕성은 유사성을 가지며 서로 상징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상징관계에 있는 미를 통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지?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봤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비둘기랑 평화랑 어떻게 보면 완전 별개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별개의 것이죠. 즉 도덕과 미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를 통해서 평화를 떠올립니다. 평화를 떠올릴 수 있어요. 뭐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세계대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면 그 옛날 어떤 고대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비둘기 하면은 평화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칸트가 봤을 때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에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떤 예술 작품 아니면 자연의 어떤 엄청난 경관을 보고서 뭐 자연의 아름다움,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상징관계 밑에다 쓰세요.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간접적으로 관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이제 해보자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자연적 경향성, 순간적인 감정과 욕구와 충동과 본능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요. 어떤 행위를 실천할지 우리의 이성, 생각 능력을 통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이성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행위하려고 하죠. 우리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닌 실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도덕적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동에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구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도덕과 미, 요 예술과 도덕이 어떻게 도대체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면은, 자, 봅시다. 우리는 도덕과 관련해서 도덕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는 예술과 어떤 미적 가치와 관련돼서는 미적 판단, 취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취미 판단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칸트는 무관심성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무관심성, 다른 말로 이해 관심이 들어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뭐 미술관에서 어떤 예술 작품을 봐요. 아니면은 여행을 가서 엄청나게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이 드나요? 그러한 본능이 드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와,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의 이익, 나의 욕구 충족과 관련이 없다. 나의 충동, 본능, 감정과 관련이 없다. 그러한 이익과 관련한 감정, 이제 그런 자연적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주관적 보편성.
아름다운 여러분의 작품을 보고서 아니면 여행을 갔다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 야 그거 되게 아름답지 않았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다 주관적으로는 다르게 느끼면서도 아름답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 즉 공통의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공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지만 보편성 모두가 그러한 공통감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숭고함. 숭고함은 뭐냐면 자연을 진짜 엄청나 막 여러분 진짜 자연을 엄청나게 큰 막 그런 뭐 산이나 아니면은 어떤 폭포나 아니면은 절벽 같은 걸 구경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그러한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고 느끼면서도 압도됨을 느끼죠. 압도됨을. 저 엄청나게 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그거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존재이구나. 그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숭고함에서는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무한한 이성의 힘, 자유의 힘이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거대한 자연, 거대한 뭐 폭포, 절벽, 뭐 산 앞에서는 진짜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은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생각을 통해서 즉 보편적 도덕법칙도 마찬가지야. 어떤 보편적 도덕법칙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성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 우리 생각의 힘은 진짜 무한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요런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즉 자연적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편적 도덕 법칙과 통하는 보편성과도 통할 수 있고 우리 무한한 이성의 힘 그렇게 우리 이성을 통해 우리는 이성으로 여러 가지 뭐 스스로 원칙을 세워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이구나. 이런 것도 다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자 오른쪽에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미를 통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미. 이렇게 도덕주의적 입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칸트는 종합주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교, 공자, 맹자, 순자 보도록 합시다. 유가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여기까지 심리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는 도덕주의 부분이죠. 시로서 일어나고 예로서 바로 서고 악으로서 음악으로서 완성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악의 실질적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선왕이 예와 악으로 이끌며 백성이 화목하였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분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절 바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위계 질서에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위계 질서의 구분 위아래에.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면은 하나로 조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다르다고만 이야기할 뿐이지. 이 음악을 통해서 모두가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음악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자, 묵자 보세요. 묵자면 떠올려야 될 게 겸애 교리입니다. 거의 동양판 공리주의자예요. 겸애는 뭐였죠? 겸애는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즉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교리는 서로를 평등 똑같이 사랑하면 내 부모 남의 부모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를 부모로 여기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도록 할 거다. 이러면 사회 혼란 해결할 거다 라는 게 묵자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음악은 어떻다? 이거 음악 특히나 유교에서
예절을 중시하고 그 예절에 따라 음악하는 것을 꼭 굉장히 이제 구분과 화합의 입장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유가 비판합니다. 왜요? 이거 헐의 허식에 불과하다. 이거 실용적이지 못하고 많은 돈을 이제 그 음악을 하는데 많은 비용만 이제 소모할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겸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 겸해는 서로를 차등 없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남의 부모도 나의 부모로 여겨서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겸애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걸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묵자고요. 우리 유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겸애가 아니라 별애입니다. 별애. 별애는 뭐냐면 차별 있는 사랑이에요. 차별 있는 사랑. 존비 친소의 차등이 있는 사랑. 즉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가 있으며 나의 부모가 남의 부모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와 친한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과 먼저 친해야 된다는 친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남의 부모 또 모든 사람에 확장시켜야 나가야 된다. 그 사랑을 확장시켜야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존비친소의 차등,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요런 차등이 있는 사랑이다. 차별 있는 사랑, 구별 있는 사랑. 자, 다음으로 우리 대중문화, 예술과 대중문화입니다. 자, 대중문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아도르노예요. 아도르노가 중요합니다. 자, 아도르노는 이런 말을 해요. 계몽의 변증법? 이건 뭐지? 왜 인간은 이성 그리고 과학기술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속 진보해 나가는데 왜 일종의 새로운 야망 상태로 오히려 몰락해 가는가? 이것에 대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야만스러웠으나 시간이 흘러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문명을 갖춘 사회, 계몽,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깨어나, 지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그런 발전된 사회, 발전된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도르노가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새로운 야만 상태로 오히려 돌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봤냐면 자연을 파괴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서로 하고, 요것이 오히려 문명이 아니라 야만 상태로 오히려 되돌아가는 요런 오히려 잘못된 세상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아도르노. 이 사람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이라고 표현한대요. 여러분, 산업이 뭐냐면 마치 자동차 산업 같은 거 떠올려서 자동차 산업. 우리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자기가 맡은 부분, 어떤 사람은 바퀴를 이렇게 이어 붙이고, 어떤 사람은 요 나사만 이렇게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 그 차의 창문만 연결하고, 이렇게 딱 정해진 위치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무슨 차를 딱 부분에 맞게 계속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요. 이렇게 도장 찍듯이 찍어내죠. 대중문화는 상품성이 높은 상품 문화만을 생산함으로써 인간을 표준화, 국역화, 획일화, 동질화한다. 자, 상품성이 높은 문화에다 문화상품이라고 쓰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TV를 많이 보잖아요. TV를. 근데 TV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는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요. 즉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갑니다.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돈 들어간 거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흥행 가능성을 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영화는 사람들에게 흥행 가능성, 흥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직간접적으로 그런 똑같은 요소들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영원한 소비자로서, 즉 문화산업의 수동적 객체로서 느끼게 할 뿐이다. 마치 TV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전달되고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 소비자로서의 위치에 머물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중들은 능동적인 수용자, 주체적인 감상자가 되어야 된다. 즉 비판적 사고, 상상력, 어떤 능동적인 그런 움직임, 모습, 사고, 주체적인 사고, 이런 게 필요하다. 단지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 자동차 이렇게 똑같이 찍어내듯 그렇게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하에 똑같은 어떤 요소를 갖춘 그런 사람들로 찍어져 낼 뿐이다 라고 문화산업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비판의 어떤 게 들어가 있죠, 문화에. 자, 앤디 워홀이라는 이 베냐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앤디 워홀, 상업예술의 거장이다. 예술의 상업화를 이야기했고 자기 작업실을 마치 공장, 뭔가를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발더 베냐민. 여기 밑에 쌤이 쓴다고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발더 베냐민. 전통적 예술 작품과 이제 지금 존재하는 현대 예술 작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하면 옛날엔 유일성,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을 이렇게 따라서 모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예술작품 그 하나만 어떤 고유한 것일 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해당 작품만의 어떤 독창성, 자율성, 해당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숭배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현대 와서 사진들이 보급되고요. 아니면은 그런 예술 작품들을 똑같이 모방하는 여러 가지 복제가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TV,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제의 시대예요. 유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작품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야. 이제 대중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라는 상실되고 이제는 전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발터 베냐민은 원래는 특권 계층에만 속해 있었는데 예술 작품이 특정 계층에만 속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TV 아니면 사진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원래 그 예술 작품에 담아놨던 어떤 비판 의식,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판 의식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뭐야 약간 이런 문제가 있네 라면서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했던 게 베냐민이었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했던 건 위에 있던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관련 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주가 있어서 온갖 것을 다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온갖 것을 모방한다며 다른 나라로 보내버릴 걸세 라고 얘기해줘. 다른 계층의 일을 넘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보이면 이제 칸트 떠올리시면 돼요. 악은 화합, 같음을, 예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예악, 예악. 유교 사상가가 강조했던 예악. 자, 묵자는 악은 비록 눈으로, 귀로 보고 듣기에는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악은 하고 묵자 비판합니다. 육아의 허례 허식 실용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요. 자, 아도르노.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산업의 객체,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산업화된 대중문화, 문화산업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상품이라는 또 표현도 나왔네요.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상품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즉 똑같은 도장으로 똑같이 어떤 상품을 만들듯이 인간에게 그러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그러한 요소들만을 전할 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넣을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전 받고 위에 아도르노 받고, 자, 톨스토이, 와일드, 스핑건 봤죠. 종합주의, 칸트,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예술을 비판했던 묵자 다 봤습니다. 도덕주의, 플라톤은 도덕주의이긴 한데 예술에 대해서 예술은 가상의 모방일 뿐이다고도 말하긴 했다. 기억하시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